자, 대신증권의 투자전략팀장님인 이경민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진짜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잠깐만, 같이 방송을 한 게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요. 10년은 안 됐을 거예요. 네, 10년까지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 잘 지내셨습니까? 아, 뭐 저야 맨날 똑같죠. 정말 한결 같으십니다. 저요? 아니, 그 사이에 달라진 거는 눈썹 문신 그렇죠, 그 정도. 최근에 하신 것 같은데요. 끌려갔죠. 그래요? 와이프한테. 제가 제가 그러시구나. 원한 건 아니었지만. 오픈 사이에 흰머리도 좀 늦었습니다.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이경민 팀장님이 김작가 TV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엄청 울고 먹거든요. 3부 정도 하죠. 1시간 네. 반. 저 김작가 TV는 저희 그 경쟁 채널입니다. 네, 저 구독자 수는 비교하지 마시고요. 농담이고 저희 김작가랑 친해서. 네. 그래서 그쪽에서 해주시는 말씀 잘 듣고 있고 거의 뭐 10여 년 전부터 네. 이렇게 되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네, 꾸준하게 예, 투자 전략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도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맞다, 대신증권이 엔캠 네, IPO 주관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엔캠이 저기 공모주 청약이 오늘하고 내일일 거예요.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저도 오늘 그러니까 저하고 그 IB 팀하고 이렇게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네. 정보 교류가 안 돼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도 개인적으로 뭐 IPO 팀에 아는 분 있냐 네. 막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정리를 드리긴 했는데 최근 공모주가 또다시 이렇게 좀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잘 투자를 하시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들 뭐 저평가된 종목들이 IPO 된다면 뭐 한번 고려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엔캠은 이제 그 대신증권 네, 계좌가 있으면 그 공모주 청약을 하실 수 있고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대신증권 계좌가 이제 거의 휴면 계좌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여의도 지점 가서 네. 살리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공모주 청약하려고. 네, 올해 하반기 이제 남은 거는 엔캠하고 카카오페이 정도 네, 아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엔캠은 IPO 공모주 청약이 오늘과 네, 내일까지라는 거고요. 4분기가 이제 10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약간 증시 전반적으로는 이제 막 강한 상승으로 생각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몇 번에 이제 멘트를 제가 들어보면. 뭐 원래 당초 생각했던 것은 4, 4분기쯤에 턴어라운드를 해서 네.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슬로해지면서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최근 제 전망이나 뷰를 조금 수정을 한 부분들은 4분기에는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네. 그런데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3,300을 넘어서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수정 전망을 한 이유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공급망. 너무 올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중국 전력난 이슈까지 가세하면서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까지 가세하면서 조금 쉽게 단기간에 해결되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전망에서 내년 2022년 하반기쯤 올 조정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년 1분기 정도 바닥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스탠스는 뭐 죄송스럽긴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좀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고 이제 시장을 떠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네. 다음 스텝 그러니까 아마 내년 2022년 1, 4분기 중 늦어도 2, 4분기 안에는 올 수 있는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윳돈을 이렇게 좀 여유 버퍼를 만들어 놓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챙길 땐 챙겨놓고 네, 그 다음에 좋은 시장을 한번 좀 기다려보자. 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떠나라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렇죠. 항상 발은 담가놓고 있어야 되니까. 아마 내년 후년쯤에는 좀 또다시 그러니까 아마도 네. 코로나 때 예.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하시기도 했지만 네. 많은 분들이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네, 그쵸. 맞아요. 그러시다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시장이 막 올라가면서 다시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와 비슷한 흐름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시장이 올 예, 수도 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 1, 4분기 중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 스텝에서 좀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좀 기회가 좀 크게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떤 논리에서인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네. 들어보겠고요. 사실 이제 작년에 그 이제 거의 1,000만 개인 투자자 네. 이제 양성이 됐는데 한 300만 명 정도 늘었다고 하고 네. 많이들 떠났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음,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들의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구독자는 늘어났어도 조회수는 떨어지는. 네. 그 저희는 뭐 십몇 년 이 방송 네, 하다 네. 보니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베스트셀러에서 주식 관련된 책들이 아, 다 밀려나고. 순위가 다 밀려나 버렸죠. 야, 그 우리 염승환 이사님이 거의 문 셔터 내려놓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혹자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위 5% 혹은 상위 10% 안에만 들면 된다. 그럼 꾸준히만 하면 돈 번다.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은데 네. 일단은 떠나지 않고 꾸준히 한 걸음씩 나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기존의 전망에서 좀 스탠스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속상해하시고 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러니까 저도 전망을 하는 입장에서 네. 조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투자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지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시장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이번 국면을 거치시면서 좀 한 단계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 이런 방송이나 유튜브 오히려 저는 좀 안 풀리고 힘들 때 더 많이 공부를 하시면서 헤쳐나갈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마도 뭐 솔직히 투자를 하시는 게 1년 바짝 벌어서 그냥 떠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 해야죠. 좀 장기 투자로서 어떤 스텝으로 갈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투자 가이드 그러니까 나만의 투자 기준을 막 세워나가신다면 향후 5년 10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도 꾸준한 수익을 거두시면서 확률도 높이시고 그러니까 저는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50대 50 게임에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뭐 55대 45 60대 40, 70대 30 이게 조금씩 벌려나가는 게 그러니까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게 저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맞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라이브 그 주제로 잡은 게 오늘 뭐 마침 누리호 발사하는 날이어서 누리호 발사와 코스피 추진체라고 진짜. 잡았는데 누리호 그 발사체 네. 그 추진체 1, 2, 3단 다 이제 자국 기술로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코스피는 어떻게 추진체가 없습니까? 동력이 없습니까? 동력이? 동력은 있는데 예. 그거를 누르는 힘들이 너무 강한 거죠. 그리고 동력이 뭐 모멘텀 그러니까 레벨 자체에 대한 부담들은 없는데 네. 이 레벨이 지켜질 수 있을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쉽게 네. 말씀드리면 한국 GDP 성장률이 4%, 내년에는 3%. 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5%대, 내년에도 3%대 중후반대. 네.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맞을까? 이게 지켜질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수가 4%, 6% 성장을 기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5%대, 5.5%, 4.5, 4.8% 이거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면서 기대했던 레벨과 현실화되는 레벨에 대한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좁혀가는, 그러니까 조정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올해 한국 GDP 이익 증가율도 8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올해 2021년 전년 대비요? 전년 대비. 네네네. 그런데 내년에 대한 걱정을 벌써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내년 실적 전망치가 반도체 위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솔직히 컨빅션, 신뢰감을 좀 약하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전체 전반적인 경기 성장 또한 레벨 자체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특히 G2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기대했던 것과 불안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베리가 어느 정도 맞춰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러면은 기대했던 부분을 향해서 막 주가가 올라가는데 네. 이 기대했던 부분들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조정 국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00포인트 정도 될 때가 코스피 PER이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네. 밸류에이션은 결코 모멘텀이 될 수는 없고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은 밸류에이션일 뿐. 뭐 하방이야 뭐 경직될 수는 있겠지만 네.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모멘텀을 찾아야 되긴 하는데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향후에라도. 향후 진짜로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주려면 예. 앞서 말씀드렸던 그대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을 좀 더 더 가져야 될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힘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음. 그래서 저는 그런 불안감들을 자극하는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급망 병목 현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은 물건은 엄청 많은데 네. 물류가 돌질 않는 거죠. 사고 싶어도 못 사죠. 돈 네. 있어도 못 사죠. 그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가격이 엄청 뜁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까. 아 그렇죠. 네. 중고차 그래서- 가격처럼. 네, 중고차 가격이 말도 안 되는 정도로 폭등을 할 정도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서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저도 올해 물가 상승률을 좀 많이 올라도 3%? 진짜 예외적으로 올라도 4%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5%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 뭐 5.3% 이렇게 나오고. 근데 미국 GDP 성장률이 올해는 6%를 넘어설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공급망 병목 현상이 워낙 장기화되고 여기 이런 부분들이 수요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제 너무 가격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사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게 네. 되면 아예 안 사고 말아 기다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들도 고용 지표들도 좀 둔화되면서 지금은 GDP 성장률 레벨이랑 물가 상승률이랑 뒤바뀌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제 소득 증가율이 예를 든 겁니다. 네.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네. 예를 들어 내 소득 증가율이 10%인데 네. 물가가 3%, 4%, 5% 올라와도 크게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내 경기가 안 좋고 회사 사정이 안 좋다라 해서 내 임금 상승률이 5%대로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물가는 4%, 5% 계속 올라가요. 네. 그러면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아니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용어를 아니, 좀 물론 많이 이제 그거는 경기랑 포함이 되고 네, 많은 경제 성장 분들이 자체가 정체되는 거긴 합니다. 네, 오해를 하시. 그래서 슬로우플레이션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슬로우플레이션으로 네. 무슨 말이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리면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세요. 아예 그는 성장 자체가 멈춰버리는 멈춰버리거나 거니까. 역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폭등을 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왜 GDP 성장률이 3%, 4%, 5% 얘기를 맞아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벌써 스태그플레이션이야? 막 얘기하니. 이게. 그래서 나온 얘기들이 슬로우플레이션.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도 오르는 음. 그런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물가와 경기가,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네. 올라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음. 분기별 GDP 성장률을 보면은 올해 3분기, 4분기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요. 경제 성장률보다. 네.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년 1, 4분기에는 이게 플러스 반전이 됩니다. 경기 성장이 물가보다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아, 내년 1분기에는 네. 경기 성장률이 네.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아질 거다. 예. 그리고 2분기에는 더 높아지고 아하. 3분기는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가는 좀 안정될 수 있다. 안정될 수 있고 경기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네, 네.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저는 지금 물가, 금리 이런데 시장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흐름들이 이런 펀더멘탈 환경, 매크로 환경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매크로 환경을 이렇게 뒤바꿔 버린 것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는 데 따른 영향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급망 병목 현상 이거는 그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부터 지금 우리가 1년 반 그쵸, 넘게 맞아요. 거의 2년 가까이 듣고 있는 이야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떤 회사에서는 뭐 내년이면 나아질 거다. 네. 그게 이제 작년에 했던 얘기도 네. 있었고 또 최근에 GM인가? 이건 거의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거다. 또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네. 하고 그래서 이거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 나현진님 감사합니다. 누리호 화이팅. 아 누리호 아직 네. 그 성공 여부 공개를 안 했나요? 네. 50분쯤에 한다 그랬는데 발표한다 그랬는데 지금 55분인데 네. 네. 된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예. 공식적으로 이따 나오면 좀 네.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가 알려달라고 막. 그래서 지금 공급망 병목 현상이 저도 그래서
4, 4분기에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완화될 거고 음. 이런 상황에서 연말 소비 시즌이 들어가면은 소비는 또 붐업되면서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들이 들어오면서 소비와 제조업이 같이 좋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백악관에서 나설 정도로 지금 공급망 병목 현상은 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여기에 중국의 전력난 이슈까지 들어왔고 네. 앞서 말씀하셨던 자동차와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전 산업적으로 공급망 차질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찾고 물가에 대한 부담들도 좀 더 완화되면서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이제 뿌리는 코로나19 사태에 있는 건데 그게 좀 해소가 되지 않으면 네. 공급망 병목 현상은 이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네. 저 개인적으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게 있는데 이제 사고 싶은 물건이 있기는 한데 거의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를 사게 되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중고차가 폭등하는 네, 거죠. 미국에서 이게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저거는 이제 자전거 같은 케이스인데 아, 그 사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겨울이 와버렸네. 네. 안 사고 말아 뭐 이렇게 되니까 또 소비가 또 둔화가 네.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엔 물가가 올랐던 거에서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감,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불안감들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긴 하지만 네. 예를 들어 드리면은 고속도로에 네.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간선도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예. 여기서 또 차가 막 밀려들면은 병목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죠. 네, 그리고 네, 풀리는데 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병목 현상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풀려가는 상황에서 연말 소비 시즌이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병목 현상이 제대로 완화되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간선도로에서 막 차들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본다면 내년 1월, 2월 그러니까 올해 연말 소비 시즌에 따른 병목 현상이라든지 진짜 소비 데이터들을 네.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경계감을 갖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연말 소비 시즌 네. 크리스마스까지도 계속 이제 조금 좀 기대하면서 뭔가 좀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이제 공급 네. 문제가 좀 크다 보니까 거의 연말 소비 시즌은 확정적으로 폭망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좋아지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뛰어난 이렇게 예상했던 이 정도가 좋을 거야, 이 정도 될 거야라고 생각을 네. 하는 부분들이 그보다 기대보다는 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진다라는 의미로 인해서 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또 그렇게 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전반적인 전망치들을 보면은 올해 4분기 물가 상승률이 3분기보다 더 높을 거라는 전망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점점 부분. 더 심해지니까 네. 그런데 나아질 기미는 없고. GDP 성장률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와 성장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성장에 대한 부담, 성장이 이렇게 높고 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시장은 잘 가요. 그렇죠. 좋죠. 왜냐하면은 과거 통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물가도 오르고 성장도 좋을 때가 가장 좋았어요. 증시도 좋고 업종도 좋고. 그렇죠. 물가도 올라줘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상황들이 이렇게 역전이 돼 버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역전된 상황들이 좀 더 심화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조금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금살금 가야 되는 거고 조금 내년 1분기부터 좀 경기가 네. 물가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시점까지는 가봐야 되는 거고 네. 약간 이런 측면은 어떨까요? 그 이제 뭐 물건 생산을 이제 재개하고 또 이제 운송까지도 이어지는 게 이게 뭐 호떡 굽듯이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이제 호떡 구울 때도 붕어빵 만들 때도 밀가루 반죽을 또 만들고 놓고. 팥을 넣고 네네. 기름 뿌리고 저기 뭐야 이거 불판 데우고 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듯이 다시 공장을 가동을 하고 생산을 하고 물류를 통해서 가는 데까지 또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바로 재개도 네. 힘들고 그것까지도 이제 감안을 해서 내년 1, 2분기까지도 네.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공장 가동률이 회복되긴 해요. 아주 더디게. 네. 미국을 비롯해서. 근데 문제가 되는 자동차는
엄청 또 떨어졌다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서 음. 금융위기 아니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이보다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코로나19 때처럼 완전히 공장이 문을 닫았다가 가동을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라서 음. 그 시차는 좁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게 풀려야 되겠죠. 그거는 어때요? 근데 사실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쵸. 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또 빨라질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그게 조금 더 촉진제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1, 4분기 중에 예. 가능하다. 아, 1, 4분기 지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공급망 병목 현상은 결국 완화될 겁니다. 시간을 갖고 언젠가는 그렇죠. 언젠가는 네. 영원하진 않아요. 그럼요. 그런데 왜냐면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사는 수요가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그걸로만 인해서도 병목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사는 걸 좀 덜 사려고 덜 사고. 하면, 네. 네, 그리고 물가가 막 너무 높다라고 한다면, 네, 그럼 또 가격이- 자연스럽게 물가는 이제, 자연스럽게 물가는 떨어지고 네, 병목 현상은 점점 풀려 나가겠죠. 음, 그런 흐름들만 본다 하더라도 사이클 상으로도 풀릴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제가 1, 4분기를 지나면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국가별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선택을 하고 경구용 치료제가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에 나올 거예요. 그게 좀 상용화되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또 하나 예상치 못하게 빵 터진 게 전력난. 중국. 네, 중국 예, 전력난이죠. 예, 그래서 9월 산업 생산 지표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예. 8월 달에는 소매 판매 지표가 망가졌고 네. 9월 달에는 산업 생산 지표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중국 데이터, 네, 중국 데이터요. 뭐 4.9% 네. GDP 성장. GDP는 4.9였는데 산업 생산은 9월 달 한 달을 그전부터. 보면 3.5가 나왔어요. 어허. 그래서 제가 10월 전망, 그냥 9월 전망을 하면서까지는 당분간은 박스로 봐야 되는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힘은 남아 있는데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0월 달에 좀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뷰를 바꿨냐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여러 가지가 겹쳤던 것 같아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10월 달에 10월 1일 날 발표된 9월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던,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좋았는데 세부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 왜냐면은 8월 ISM 제조업 지수는 운송 시간은 떨어지고 그리고 가격 지표는 떨어졌어요. 네. 병목 현상이 완화될 수 있어라는 시그널을 보여준 거예요. 네. 운송 시간이 그러니까 운송된 데까지 시간이 이렇게 걸렸는데 이게 확 꺾여 버렸거든요. 그 SCFI 같은 운송 지수들도 조금 조정받는 것도 네, 보였었잖아요. 네. 예. 그랬고 또 ISM 제조업 지수 8월 달 거 보면은 뭐죠? 재고 지표가 팍 튀고 네. 신규 주문이 팍 튀고 그리고 생산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재고 축적 수요는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연말 소비 시즌에 대비해서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는 들어오는데 공급망 병목 현상은 완화돼. 지금 화면에 네, 지금 보시는 아래 것처럼. 거죠? 네, 위에 겁니다. 위에 거. 위에 바 차트를 한번 보시면 2개월 연속 좋아졌어요.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회색이 8월 달 데이터예요. 8월 달 데이터를 보시면 운송 시간은 떨어지고 가격 지표는 급락을 했죠. 반대로 재고 지표는 급반등을 했고 신규 주문도 반등을 했고 생산 지수도 올랐어요. 네. 그 의미를 보면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물류나 이런 시스템이 꽉 막혀 있던 게 좀 풀렸다. 네. 그런데 재고 축적 수요는 들어오고 재고를 쌓으려는 예. 재고를 쌓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신규 주문이 막 들어가고 네, 네. 생산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네. 8월 달까지만. 네. 근데 9월 달 데이터, 아. 파란색 데이터를 보니까 정반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9월이 요 파란색이라고요? 네, 9월이 파란색, 회색이 8월 달. 아하. 그러니까 9월 1일 날 확인할 수 있었던 데이터는 좋게 나왔어요. 근데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확인했던 확인하고. 데이터를 보면은 운송 시간은 8월 달에 떨어졌던 것보다 더 올라갔고 가격 지표 올라갔고 재고는 둔화됐고 신규 주문은 정체됐고 생산 지표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지금 회색이랑 파란색 막대 차트가 완전 다 반대 대칭으로 돼버린. 거기다가 제가 운송량이나 이런 데이터를 쭉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정체돼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긴 했지만 소매 판매 금액은 기존 추세대 대비 20% 넘게 올랐는데 네. 운송량은 멈춰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배들이 항만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네네. 주문은 그렇죠. 엄청 들어가서 예. 배에다 싣고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다가 중국 전력난 이슈가 딱 터졌던 거는 그나마 신흥아시아도 그런 상태예요. 왜냐면은 하반기에 코로나19 폭증이 나오면서 예.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런 항만들이 네. 또 거기도 정체예요. 물동량이. 음. 그나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네. 근데 중국은 또 전력난이 터져서. 그러니까 설상가상. 글로벌 전반적인 물동량들이 여기서 레벨업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는데 전력난 이슈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네. 언제 풀릴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거 단기간에 풀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어제 오늘 나온 뉴스 보면 중국에서 네. 이제 뭐 석탄 가격은 이제 강제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갖고 얼마 네. 이상 올리지 마 해버렸고 지방 정부들 그 뭐 발전소 네. 쌩쌩 돌려 네. 공장들 돌려야지 전력 이제 제한 성장하지 말고 빨리빨리 돌려 또 이랬다는데요? 네. 그래서 좀 더 올라오겠죠. 근데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장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라인을 멈춰있던 라인을 돌리고 올라가는데 네. 시간은 괜찮겠지만 전력을 완전 셧다운 해버렸다가 다시 음. 가동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역시 그것만으로도. 네. 그러니까 사실 산업 생산 뭐 공장 하루 이틀 그 전기를 내렸다 다시 올린다는 게 네. 이게 레깅 타임이 엄청 엄청 길어지는 길어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까 우리가 호떡도 좀 비유를 네, 네.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보자면은 저는 석탄 이슈도 있고 예. 전력 이슈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풀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최악의 상황으로 더 치닫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악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근데 전력난 이슈는 간간히 불거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전력난 이슈가 벌어진 게 석탄 가격 때문에 석탄 수급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뭐 호주산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에서 한 3.6%밖에 네. 안 된대요. 네. 다른 데서 다 예, 수급했습니다. 그 다른 데서 다 수급 가능하다. 그럼 왜 그랬을까? 예. 말도 안 되는 조치잖아요. 네. 상상이 가시나요? 전력난을 일으킬 정도까지 공장 문을 닫고 전력을 공급하지 않을 정도까지 절박했던 이유가 뭘까? 아니 중국 정부가 언제부터 환경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이게 언제죠? 내년 동계올림픽. 2월에 있습니다. 근데 그 즈음 가서 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 4개월. 9월 달에 예. 시진핑이 시찰을 하면서 동계올림픽 건물들을 시찰하면서 예. 동계올림픽 때는 파란 하늘을 보여줘야 되지 않아? 한마디에 좀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밑에서 이제 딱 충성 충성 네. 충성. 정확히. 근데 중국은 그동안 환경을 생각을 하면서 네. 각 성마다 탄소 배출을 좀 할당을 해줬어요. 근데 네. 우야무야 넘어갔죠. 네. 여태까지는. 음. 근데 시진핑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맞춰야겠다라는 그러니까 다 넘어섰어요. 웬만한 공장이 많은 도시들은. 네. 근데 그 말 한순간 올해 연말에 보고를 하거나 정치적 뭐 이벤트가 있을 때 이거 검사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야, 큰일 났어. 빨리 꺼. 꺼.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만약에 석탄 수급의 문제였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대체제를 돌렸겠죠. 네, 돌렸든지 예. 아니면은 뭐 서로 성별로 주고 받아가지고 예. 뭔가를 했었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 4분기를 지나면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 동계올림픽을 지나면서 이런 규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치 보기, 충성 경쟁 이런 것들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그 샤워실의 바보 같기도 하고 뭐 환경 안 좋아지니까 또 그 에너지 뭐 절감 비율 못 맞추니까 네. 한마디 했다고 다 꺼버렸다가 또 이제 전력난 생기고 하니까 또 다시 다 키면 또 분명히 미세먼지 많아지고 환경 안 좋아질 거란 말이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말이 이번 겨울에 우리나라 그 미세먼지 되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 다시 공장 돌린다더라. 이 얘기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또 동계올림픽 앞으로 또 중국 쪽 공기 안 좋아지는 거. 공기 안 좋아지면 또 그때 또 멈추겠죠. 그때 또 그러려나? 네. 왜냐면은 온탕냉탕. 지난번 베이징 올림픽 하계 올림픽 때 엄청 욕을 먹었어요. 맞아요. 네. 파란 하늘을 보여주고 싶어서 인공 강우를 다 내려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때 뭐
드론인가 뭐 비행기 네, 띄워가지고 네, 띄워가지고 다 네. 비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위에 있던 안 좋았던 것들을 다 밑으로 내려버린 거잖아요. 네, 네, 네. 이것 또한 환경 오염이다라는 오명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까지도 이제 넷제로 탄소 제로 시대로 돌입한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 발맞춰서 동계올림픽도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시진핑이 그런 말을 할 때쯤부터 북한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나왔어요. 북한이 전향적으로? 북한의 스탠스가 남한을 대하는 그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평화올림픽. 평화올림픽. 그러니까 유엔 연설에서 아, 남북 미중 예, 종전선언 하자라고 했잖아요. 예, 예, 예. 거기에 중국이 화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내년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남북 미중이 종전선언을 하고 아, 모두 참가하는 올림픽으로 만들어서 어, 뭔가를 하려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또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북 관련주가 이렇게 센가? 네. 어, 그리고 또 최근 나온 뉴스들은 미국 쪽에서 그런 뉴스들도 있었잖아요.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거의 네.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네, 네,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어서 그또 미국이 먼저 또 되게 유화적으로 제스처를 네. 보내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올림픽에 좀 많은 것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올림픽에 매달릴까, 중국이?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인 것 같아요. 북한의 코로나 상황. 아니요. 중국. 네. 거긴 좀 많이 나아졌. 많이 나아졌는데 어, 8월 달에 왜 소매 판매가 망가졌을까요? 그것도 코로나 상황이 더 안 좋아졌었나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 300명대로 가니까 봉쇄해버렸어요. 200명, 300명이요? 네. 어디에서요? 중국에서요. 중국 전역에서? 네. 그럼 거의 안 나온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하기사 중국은 그렇게 대응을 한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싹 그냥 네. 닫아버리고 샷다운. 음. 그 다음에 좀 이동금지. 줄어들면 다시 움직이고. 쫙 풀어주고. 네. 근데 자 그러면은 시진핑이 포커스가 돼 있는 것은 코로나랑 올림픽. 왜 그럴까요? 경제도 살려야 되는데 경제보다는 네. 대외적인 어떤 위상이라든지 정치적 입지. 정치적 입지. 아베가 왜 정권을 실각했을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방역 실패, 어. 올림픽 실패. 야, 그 공통 분모가 두 가지가 딱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코로나와 올림픽. 단기적으로는 소름 돋는다. 네, 경기에 대한 충격, 일시적인 충격은 있다 하더라도 요 두 가지는 꼭 잡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동계올림픽이 좀 잘 지나가야 중국 정권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규제했던 부분들도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쪽의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유동성 무비를 좀 할 수 있다는 점들은 여기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조금 바닥은 하방 경기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리호가 그 위성 모사체 분리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궤도를 진입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이거 좀 되게 애매모호해지는데. 이거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근데 지금 한 90%의 성공?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아쉬운 부분이긴 하겠죠. 근데 네. 저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그 발사체까지만 성공을 하는 게 지금 목표였어요. 네. 네. 그리고 이거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은 20-30%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은 세계에서 7번째로 자국 기술로 발사체를 날리는 나라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빨리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그 거리를 제한하는 발사체 그 뭐라 해야 되나? 고도 제한. 발사 고도 제한. 제한을 아예 폐지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풀었죠. 저는 그때부터 관련주 좋다. 좋을 것 같다. 계속 갈 것 같다. 계속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네네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런데 뭐 이미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은 있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성공을 가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본다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좀 긴 호흡에서 네.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우주항공 관련주를 하루 이틀 그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텐데, 네. 채팅창에서는 예, 다들 많이들 걱정도 하시고, 걱정하시고. 예, 좀 왜냐면은 많이들 갖고 계시는 거 좀 아니에요? 아까까지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상한가였거든요. 시간에. 예, 다. 예, 예, 예. 그런데 뭐 출렁이겠죠. 이게 근데 하필 6시 넘어가지고 발표를 하네. 그래서. 네. 그래서 조금 뭐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는 하지만 큰 방향성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우상향이다라고 음, 본다면 그런 기회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차원에서 좀 긴 안목에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일 중요했던 건 추진체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로켓이라고 하는 거. 그 4개 통으로 된 게 하나처럼 이제 같이 발사가 돼서 발사됐다가 이걸 하나씩 분리되고 700km까지 같이 이제 네. 밀어 올릴 수 있는가 이건데 1단, 2단, 3단 분리까지도 잘 됐고 네, 예, 위성 뭐 모사체였긴 했습니다만 위성 분리까지도 잘 됐고 다 잘 됐는데 마지막 음. 좀 그거는 이게 위성이 그 가짜 위성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게 진짜 위성이었으면 어떻게 좀 갔었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위성도 그것도 1.5톤짜리였대나? 네, 굉장히 무겁다 그러더라고요. 가짜를 1.5톤으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해서 예, 누리호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90% 네, 저도 성공 아닐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또 내일 또 어떻게 관련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다시 이제 아까 중국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진짜 요게 일본 그 아베 정권의 실패, 뭐 실패라고 해도 되겠죠. 코로나 방역과 도쿄올림픽의 실패. 네, 근데 중국은 동계올림픽이 있고 네, 역시나 코로나 상황은 역시나 중요한 거고 네. 요 두 가지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전력을 다하면서 전력을 꺼버리는. 근데 이게 또 언제든지 또 반복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게 또 불확실성이네요. 불확실성이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죠. 그러면은 거의 동계올림픽이 잘 열릴 때까지 이게 좀 잘 마무리될 때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인가요? 네, 이거입니다. 이 올림픽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저기 뭐야 김연아 선수 안 나가니까 동계올림픽에 이제 관심이 없잖아. 이상화 선수도 안 나가고. 그렇죠. 왜? 마이크?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쪽은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죠. 네. 요거 홍다도 때문에 있고. 뭐 헝다 이슈 계속되고 있고 또 중국 정부 이런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도 막 엄청 변동성이 급등락을 크죠. 하다 네, 보니까 그 관련주도 뭐 네. 철강, 비철금속, 에너지 관련 심지어 상사 무역까지 막 너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G2로 성장을 했는데 그 안에서의 경제라든지 정치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조금 예측하기가 네. 조금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한동안 솔직히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올해 6월, 7월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올해 연초부터 네. 거의 이슈 없이 지나갔어요. 생각해보니까 그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중국이 조용했네. 그러다가 7월부터 인터넷 규제, 플랫폼 규제, 부동산 규제, 그래서 헝다 리스크, 네. 전력나 뭐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도 이제 연말 연초에 있을 양회라든지 전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두고 있는 데 따른 결과를 내기 위한 네.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들, 이와 함께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데 따른 변화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하여튼 참 우리가 그 예측 불가한 중국 네. 쪽의 정책은 이건 뭐 늘 있는 상수 같은 변수여가지고 그쵸, 상수 되게 같은 어렵기는 변수. 하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 대국민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우주 기업이 탄생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네.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해서 달 착륙을 이루겠다. 얼마 안 남았는데 2030년이면 한 10년도 안 남았네요. 네. 그러네요. 오. 근데 제가 생각에는 지금 기술을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그러니까 것 같아요. 가시성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막연하게 우리나라가 무슨 우주 로켓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한 발 크게
얻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을 조금 의미 있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도 러블리피님인가 그 해외 기술자들 도움 없었느냐고. 진짜 완전 다 순수 우리 국내 기술이라고. 기술입니다. 100%. 맞습니다. 네. 뭐 발사체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조립하기 네. 위한 뭐 장비 전부 이런 다. 것까지도 다 다. 우리가 스스로. 네, 100%. 그게 의미 있죠. 그래서 지난번 인공위성이 띄울 때는 러시아 쪽에서 추진체를 만들어주고 다 했었어요. 2013년 네네. 나로호 때. 네, 나로 때. 근데 지금은 완전 100%. 그때 사실 러시아 기술진의 뭐 갑질도 좀 있었고 우리가 조금 서름도 겪은 걸로 그쵸. 기억을 하는데 기술은 다 안 알려주면서 음. 자기네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뭐 사실 그건 입장 바꿔버려. 지금 우리나라 그 누리호 기술 어디 동남아 국가가 알려달라고 하면 뭐 알려주겠습니까? 근데 진짜 대단한 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진짜 뭐 이 정도면은 예,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투자 전략 부분으로 좀 넘어가야 네.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4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2달 반 그렇죠. 2달 반 남았는데 남았죠.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뭐 지금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어떤 거? 요거 네, 맞나요? 네, 그겁니다. 네. 아이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세미나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그럴 때도 네. 자료를 따로 만들진 않아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기관 투자자, 펀드 매니저들한테 가져가는 자료를 그대로 좀 편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섹터를 보시면은 뭐 물가 상승, 원자재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소재,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른 배당 상승과 배당에 따른 뭐 금융통신, 위드 코로나 정책 수혜주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가장 좋은 전략은 좀 현금 비중을 늘리자. 아. 네. 가장 좋은 전략은 현금 비중. 네. 이거는 펀드 매니저들의 입장에서는 벤치마크 대비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덜 빠지거나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종목들을 가지고 있음으로써도 벤치마크, 그러니까 코스피를 이길 코스피 수 지수를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드리는 것은 코스피가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3,100까지는 반등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올라왔어, 이제 더 올라갈 거야 같아라는 생각보다는 거기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3,150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네. 3,100 근처부터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조금 정리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마이너스가 있다 하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셔서 좀 다음 턴에 좀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중에 싸졌을 때.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업종을 말씀드린 것 중에 저는 금융은 조금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자료 언제 만드신 거예요? 제가 보내드렸을 때. 아 그래요? 네, 10월 초에. 아니 근데 금융은 그 전부터 좋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금융주가 좋아가지고. 그래요? 이 자료가 발간된 건 10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주들, 뭐 보험주들 보험주들, 지금 네. 다 신고가. 네. 네. 근데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요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걸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네. 배당. 아예 배당까지 보자. 네, 배당을 받으시면은 이제 안전 마진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그 다음 스텝을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 네, 위드 코로나 이제 11월 초 늦어도 중순에는 전환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목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미 많이 오른 항공이나 레저, 뭐 여행이나 이런 쪽보다는 좀 덜 오른 예를 들어서 소매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영화관, 뭐 호텔 레저 뭐 이런 쪽들이 좀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은 내년 4월, 5월까지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이 불안하더라도.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1, 2, 3, 4월 달에 시클리컬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네. 지수는 지지부진하고 급락했다 반등하고 뭐 여러 가지 네. 일이 있어도 열심히 잘 올라갔었죠. 시클리컬이. 예. 뭐 화학도 그때까지는 좋았고 에너지, 예. 철강 예. 뭐 굉장히 좋았죠. 예. 근데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저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 그리고 내수 소비주. 왜냐면은 대외 변수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네. 내년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요. 왜? 올해 너무 못해서. 그렇죠. 올해 뭐 별로 네. 옷도 별로 안 팔렸고 네. 주류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에이, 기저효과. 올해 나빴으니까 내년 좋아 보이는 거 아니야. 네. 그 기저효과로 시클리컬이 올해 상반기에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무서운 거죠. 전년 대비 항상. 그놈의 그리고, 전년 대비. 위드 코로나가 되고 이제
뭐 이제 선거를 앞두고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하면서 내수 소비에 대한 포인트가 많이 맞춰질 거예요. 왜냐면은 위드 코로나 정책이 전환이 되고 뭐 자영업자라든 분들이라든지 그동안 소외되었던 힘들었던 분들에 대한 대응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대선 주자들의 공약들이 막 나오게 되고 네. 그러면은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살려갈 수 있고 재난징용금을 좀 추가적으로 내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린다면 지금 눈높이가 실적에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눈높이 기대감이 이 정도였는데 실제 기대감이나 실제치들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 주가는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씀하셨습니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전년 대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실히 이제 시클리컬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동에서도 많이 나타났고 이제는 그걸 이제 위드 코로나로 내년 초에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뭐 시클리컬을 말씀을 드리면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올해 너무 좋아요. 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마다 뭐 엄청 좋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피크아웃 논란. 네. 네. 쉽게 설명드리면은 올해 반도체가 왜 못 갔냐? 네. 올해 이익 전망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네. 다만 내년 이익 전망치가 멈춰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내년 이익 전망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이익 전망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당초 예상은 올해는 2018년이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가장 좋았을 때거든요. 네. 올해는 2018년보다 21년은 좀 떨어지지만 네. 22년은 올라갈 거야. 네네네네. 이게 망가졌어요. 2018년도보다도 내년도 안 못할 될 거야. 거야. 이렇게. 라는 걱정이 있다 보니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의 기대감이 있었던 눈높이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반등을 할 수는 있어도 시장에 크게 뭐 추세 반전을 하거나 레벨을 크게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대형주들이라도 좀 반등 시 좀 현금을 확보하시면서 다음 스텝에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 업종 사이클이 있는 것들 또 이제 반도체까지도 뭔가 조금 성장 모멘텀이 확인될 때까지는 좀 네.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네. 말씀으로 읽히네요. 그래서 아까도 그 에너지 소재, 네. 금융통신은 안전판이 확보돼 있다. 네. 그리고 다이내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위드 위드 코로나 코로나. 수혜주. 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이나 이런 쪽은 반등은 하겠죠. 반등을 할 수 네.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레벨이 좀 있으니까. 오히려 좀 더 싼 아직까지 많이 못 오른 그런 음식료. 음식료, 뭐 소매 유통, 네. 그리고 호텔 레저, 아하. 미디어 교육, 음. 뭐 화장품 뭐 이런 쪽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먹고 마시고 돈을 쓸 수 있는 네. 그쪽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섹터 같은 거 좀 몇 가지만 더 네.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잘 나가다가 오늘 이제 그 테슬라 네. LFP 이슈 때문에 좀 많이 급락을 했는데 어때요? 좀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믿을 건 2차 전지다 뭐 이런 건 이제는 조금 고개들이 갸우뚱해지는지. 자,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장기 성장성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주가 레벨은 어디인가? 라는 것들을 계속 봐야 된다는 그게 거죠. 고민이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 급등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좀 성장 흐름보다는 좀 예. 좀 많이 올라왔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떠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떠날 이유는 없는데 일정 부분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밀린 다음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샀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막 올라서 비중을 조금 줄이셨다가 요 정도 떨어졌을 때 또 들어가실 수 있는 매매 전략을 구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매매 전략을 펼쳐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사서 나는 그냥 몇 년 더 들고 갈래라고 하시는 네. 분들은 그냥 두고 계셔도 되고요. 그리고 좀 아프지만 네. 최근 급등을 했을 때 따라가신 분들은 상투 잡으신 분들. 네. 좀 팁을 하나 드리면 종목별로 다 다르잖아요. 네, 상황들이. 네, 네. 50일, 20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설정을 해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50일, 200일이에요? 외국인이 보는. 아, 그 외국인이 봐요? 해외 사이트에는 다 기본 세팅이 50일, 200일이고요. 그리고 60일이잖아요, 안 우리나라는. 봅니다. 해외 미국 특히 미국 쪽에서 안 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HTS 50일, 기본값이 21, 60일, 120일이잖아요. 60일, 120일 네.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해외 사이트는 50일, 200일이 기본 세팅이고요. 아 그래요? 또 한번 언론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뭐 아, 추세 그 반전 기준이? 이런 것들의 기준은 다 50일, 200일이에요. 아 외신들은. 네. 음. 한번 보시면은 한번 50일, 200일을 놓고 보시면은 50일 위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팔 이유는 없어요. 음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50일, 200일 이렇게 가겠죠. 아마 주가들이 좋은 네. 종목들은 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그러다가 깨져버리면은 그때 좀 정리하시는 게 맞다. 추세가 살아있을 땐 보통 50일 이동평균선 지지력 테스트하고 다시 올라가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좀 단기 매매에 집중하시고 지금은 많이 오른 데 따른 부담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좀 언제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고점에서 따라가신 분들은 조금은 손절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시고 좀 추세에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 16년 전부터 대신 사이보스를 쓰고 있는데 네. 이것도 기본값이 60일로 돼 있네. 네, 다 60일, 120일 다 돼 그러니까. 있습니다. 50일로 바꿔야겠다. 네. 저도 50일, 200일 기준으로 놓고 많이 보고 있고요. 요거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그 이동평균선 이렇게 있잖아요. 세팅하는 게 있죠. 근데 여기 차트 설정 들어가면은 네. 이동평균선 요렇게 있습니다. 뭐 주가 차트 뭐 이동평균 여기 있으면 요 평균값을 요거를 이제 50. 50 이렇게 해서 확인 네.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너는 왜 50일 이동평균선을 보니? 그러면 이경민 팀장님이 얘기해 줬는데 외국인은 이게 기준이래. 그래서 네. 외국인 시각으로 봐야지 하면 에코프로 BM은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이 37만 8천 원이네요. 아직은 살아있죠. 네. 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뭐제 개인적인 이제 좀 없는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어디 선까지만 한번 와봐라. 그쵸. 나 좀 더 들어갈래. 현금 있는데 네. 이런 기다리고 있네. 근데 또 이런 대기 수요가 많으면 거기까지 기다리는 안 조정은 오지 않는다. 네. 뭐 이런 것도 그렇기도 있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은 뭐 차트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추세는 아직 살아있어요. 네, 자전지들은. 장기 추세는. 그런데 고점에서 따라가신 분들은 지금 뭐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좀 손절하셨다가 50일 지지력 테스트를 확인하시면은 그때 다시 들어가신다든지 그렇게 운용의 묘를 발휘하셔야지 여기서 그냥 어떻게든 들고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좀 힘든 시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장기 성장성에 대한 테슬라도 항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망한다 그럼요. 했는데 네. 계속 올라가잖아요. 망한다 하더라도 그때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시장 변동성은 있었지만. 네. 근데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 기회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시는 거고 네. 만약에 여기서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음. 기회가 있을 때 활용하신다면 저도 코스피 차원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지금은 좀 그 다음 스텝 다음 흐름들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마이너스 7, 8%뭐 장대 음봉 나왔던 날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올해만 해도 그랬고요. 좋습니다. 그 조금 전에도 뭐 계속 이제 누리호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짜 위성을 궤도에만 못 올렸을 뿐 나머지 뭐 1, 2, 3단 분리, 페어링 그다음에 이제 그까지 다 성공을 했다. 마지막 한 예, 단계 마지막 종이 한 장만 넘기지 못했다. 이런 거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왕 테스트하는 거 그래도 진짜 위성 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이거 가짜 위성 달기를 잘했네. 네. 예,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결과를 보고 또 이야기하는 거니까 결과론적인 거. 그래서 우리 그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이신 이경민 팀장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했고요. 되게 좀 명쾌해진 것 같습니다. 중국 쪽 이슈도 그렇고 굉장히 네. 또 우리 팀장님은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또 기관한테는 기관 눈높이에 네. 주린이한테는 주린이 눈높이에 또 이렇게 아마 맞춤 설명을. 이 내용을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좀 컴팩트하게 설명을 드리고 Q&A를 막 하는데 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워낙 투자 시기라든지 투자 경험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워낙 편차가 크니까 네. 받아들이신 분들 입장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과정이 결국에는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맞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도 받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아유, 좀 틀리나 맞나 보자라고 하시기보다는 네. 이런 사람 의견 저런 사람 의견을 통해서 자기만의 기준을 나만의 투자 기준을 맞습니다. 세워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포인트를 두시고 좀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아마 뭐 2,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아 내가 저때 왜 그랬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런 어려운 구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신다면 어렵더라도 한 단계 성장한 투자자로서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경민 팀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소화하고 나만의 시각을 만드는 맞습니다. 것도 네. 이제 슬슬 다들 되실 겁니다. 네. 좀만 지나면.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시 35분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이경민 팀장님은 또 한번 나중에 네. 또 모시도록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김 작가 TV만큼 와이스트릿도 얼마든지 뽑아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구독자분들도 추운데 조심히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